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또 치밀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빙하기로 급격히 접어들었죠. 실수요자도 주춤하고 있고 또 이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긴박함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단절, 가격 하락, 결국은 경제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부동산 위기라는 게 사실 거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런 금융 부담이 올라가는 거 외에도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부동산 위기 관련해서 금융 리스크로 넘어가는 그 이유는 사실상 GDP의 1.2배 되는 2,696조가 지금 부동산 관련 이 금융 리스크에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PFO 지금 140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2.5 올해 경제 성장률 하다 1.7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정이 뭐였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18% 이상 하락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0.8%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내린 거기 때문에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침체에 아주 큰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들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이걸 잘 방향을 잡고 있느냐? 근데 거주 안정이라는 얘기가 원희룡 장관 입에서 나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연착륙을 그렇죠.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다발성으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적절한 무기인가, 조금 이제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예, 집값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었을 때, 너무 폭등했을 때는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가 있었는데, 또 너무 급격하게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착륙에 대한 우려, 걱정이 있고,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또 관측도 있고 그런 셈법도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런데요.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못 돌려줄 위험, 뭐 역전세난 위험도 있고, 또 깡통 전세의 위험도 있고, 또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이런 분들은 가계부채에 허리가 휠 수 있고,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성장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윤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은 보고서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은이 21년 11월에 네. 올해죠. 23년 경제 전망 성장률을 갖다가 2.5%를 갖다가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22년 11월, 작년 11월에 예측한 1.7%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냐? 결국은 건설 경기 하락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네. 예상을 한 겁니다. 이제 하늘이 예상하기에는 21년 11월만 해도 올해 이제 주택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2.5%를 상정을 했고요. 네. 지금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8%, 고점에 비해서 한 18% 작년에 떨어진 걸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한 1.7%로 잡아옵니다. 예. 근데 만약에 20% 이후로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관련 그 은행들의 익스포저액이 거의 한 2,7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GDP의 뭐 한 1.27배? 한 1.26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일단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가 있고, 건설사의 PF 대출은 물론이고 예. 가게들마다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금융권 리스크로 전화가 될 거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사실 그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온 국민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게 급락을 하거나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런 부분을 막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부동산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도 고민이 큰데 우선적으로 꺼내든 카드가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규제 완화 좀 짚어보죠.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부동산가 상승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이게 해제가 되면은 네. 사실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죠. 예. 그다음에 양도세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LTV가 늘어나죠. 주담대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비율들이 훨씬 더 인정 늘어납니다. 비율이죠. 예. 예.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약간 완화되고요. 또 하나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청약 대장점 제한 기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이런 규제 완화가 사실은 지금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지금 이런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있지만은 사실은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의 어떤 그 시장, 가격 흐름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조합될 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유동성입니다. 예. 이게 완전한 부채 의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백약이 무효다. 네. 사실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네. 다만 이게 이제 효과를 좀 나타내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고금리 추세가 좀 많이 완화되는 시점들, 서서히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들이 되게 되면은 그때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규제 완화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든지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어떤 신호? 이런 신호로 좀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시장에. 그렇지만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네네. 금리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지금 상승기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하면서 꺾이는 기조. 그때쯤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도 좀 기별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생각하는데. 하반기 말씀하신 거죠? 아니 올해 하반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올해 거죠? 이제 하반기 네. 정도는 넘어가야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게 금리 완화 기조가 사실은 한두 번 꺾일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금리 완화가 시점이 되고 나서도 이런 심지들이 살아나려면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이제 하향세가 좀 둔화되는 시점, 네. 그 둔화되는 시점 자체가 사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돼야지 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영 원장님 네. 좀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사실 그 벽 뒤에는 3,700조라는 유동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피봇을 한다든가 돌아선다 그러면 분명히 들어갈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제들을 다 보시면요. 뭐 양도세, 뭐 중과 없고, 뭐 LTV 규제 이렇게 하는 걸 다 잘 보시면은 예.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럽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한테 너 서울대 가면 내가 장학금 줄게. 서울대 가는 게 더 어렵지. 그 다음에 장학금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딱 이겁니다. 서울대 가. 그럼 내가 장학금 줄게. 예. 현재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여기 빙하기가 물러나야 되는 네, 부분들인데 너무 규제 완화로 그 빙하기를 녹이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울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장학금 줘야죠,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정책 목표에 예. 조준해서 지금 사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금 질문을 우리가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정도 정부 규제가 완화하면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정부는 지금 규제 지역 완화 확대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실생활에서 체감이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만들겠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강남 3구 또 용산만 빼고 규제를 해제한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린벨트 저것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를 때 항상 나오는 그린벨트 규제를 푸느냐 묶느냐 이 얘기들인데 지난해 6월이죠.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또 경기 규제를 풀었고 현재 서울의 25개 구 전체 또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용산만 남기고 규제를 다 푸는 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이게 또 의문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최 원장님, 네. 강남도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뭐 이 강남을 푸는 그 시점은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하락을 멈추는 그때부터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은 다들 보면은 원활한 주택 공급에 관련된 규제 완화와 모든 정책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이 상승기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하락기에는 아예 지금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활한 주택 공급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지금 순서는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 정상화하고 사실 지금 최고점 대비 30%의 급매물들만 내려온 급매물들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조금 정조준이 지금 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같이 환매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완화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완화하는 순간 인플레이션 잡는 게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자산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또 재경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엇박자를 내면은 진짜로 뭐 전 정부에서 20차례에 넘는 부동산 정책이 안 먹혔듯이 똑같은 예. 현상이 나오는 거는 국민이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치에는 거의 이제 다다랐다고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에서 풍선 효과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번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내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윤 평론가님, 이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분상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 13개구, 그 다음에 뭐 하남, 광명, 과천 등 한 320개 동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시행을 했지만은 정부 쪽에서 이제 분양가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들을 갖다 올려줬기 때문에 분양가 시행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서울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갖다가 굳이 시행해야 될 의미 자체가 없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없애게 되면은 일단 실거주 의무 기관들 같은 것들이 일단 사라지니까 가령 뭐 청약 시장이 좀 활기를 띄울 수는 있겠죠. 민간 택지에서는 3년,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예. 공공에서는요. 네네. 민간에서는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청약 시장이 뭐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규제 하나가 그렇듯이 이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시장에 살아나거나 네. 뭐 이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의미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분양가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미분양이고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영등포 이미? 지역에서 얼마 네. 전에 분양가를 갖다 확 낮춘 지역의 아파트들은 거긴 또 인기가 거긴 청약률이 낮은 굉장히 데가 높았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설사들도. 네. 우리 무리하게 고분양가를 갖다가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시세에 맞게끔 얼마든지 분양가를 갖다가 낮출 수가 있다면 낮춰서 분양하는 게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사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다. 이런 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역시 결론 또는 관건은 금리 인하,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그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일단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어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살아날 텐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돈 빌릴 엄두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체가 이어집니다.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글쎄요, 불가능할까? 금리 인하 지금 시점에선 타이밍 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면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애 키워볼 때 애가 열나면은 열부터 내려야지 그 다음에 예. 병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열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되고 부동산을 안정시킨다고 금리를 조정하는 거가 가장 하수의 정책 중에 하수의 정책입니다. 제일 왜냐면 미련한 건가요, 그게? 아니요, 금리라는 것은 예. 360도 전후방 효과가 너무나 큰 이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만 갖고 왔을 때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나와서 딴 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지금 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좀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환매 조건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중도금 대출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 대출을 준다든가 또는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지금 숨통만 트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금리 인하는 일단
멈춤이라는 스탑 사인이 지금 나와야 되고요. 예. 왜 그게 나와야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 지지선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금리 상이 끝나고 나서 2개월 후부터는 확실히 집값들이 예. 안정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보고서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어려움이 크고 지난 1일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 주택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지난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집값 문제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집값 해법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집값은 어떻게 보면 뭐 정부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거든요. 최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짜 집값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사실은 집값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토지라는 것은 사실 공공재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찍어내듯이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토의 토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오롯이 정부의 예. 부분이고 아니 그러면 왜 정부에서 주택 짓고 뭐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걸 인허가를 내줍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하지 말든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원희룡 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욕심이 강하게 표현됐다고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집권 여당 그다음에 주무부처의 장관이 쉽게 섣불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권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어렵기는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가격을 갖다가 통제하고 아니면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걸 하려고 자신들의 정책 의도에 맞게끔 그걸 하려고 집권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장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장관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걸 갖다 무정부 상태 아니면 정부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예. 얘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시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리 안정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할 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집값 하락을 갖다가 방어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연착륙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가령 이런 식의 어떤 예. 의지를 갖다가 표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심리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의 어떤 하락 이걸 갖다가 국가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예. 국민들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끼칠 수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너무 올라도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 네. 집값인데 급격하면 이제 서민들도 또 시장도 충격을 받는 거겠죠. 예, 이걸 좀 정책적 보완을 통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